은지야, 이 집 종수랑 공동명의로 돌려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집인데 아들 이름이 없는 게 말이 되니? 다른 집은 다 부부 공동명의야. 어머님, 이건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니, 결혼했으면 부부가 공동명의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아들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너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니? 엄마, 왜 오셨어요? 예, 너희 집 내 이름으로도 해야 하잖아. 부부는 한 몸인데 이게 말이 되니? 엄마, 왜? 네가 뭘 잘못했어? 당연히 남편 이름도 들어가야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유은지 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트럭을 보면 숨기 바빴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야, 너네 아빠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거지라며?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은 은지는 그날 밤 울면서 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아빠, 제발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저 학교 다니기 싫어요.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고물이 뭐가 잘못됐니? 버려진 물건들도 우리 손에서 새 생명을 얻는단다. 어머니도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 말씀이 맞아.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시 어린 은지의 마음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이 두려워 점점 더 움츠러드는 날들이 이어졌고 주위 시선을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은지는 상황이 나아지길 바랐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그녀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은지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야, 쟤네 아빠가 고물 줍는데? 완전 거지 아냐? 교실 뒤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말에 은지는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도망치다시피 달려가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항상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트럭과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국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은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빠가 마침 이쪽으로 일하러 왔는데 같이 가자. 낡은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 갈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은지는 빠르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자신의 방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 은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은서야, 너는 아빠 일 때문에 놀림 안 받아?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우리 반 애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 은지는 동생이 부러웠습니다. 동생은 언제나 당당했고 남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은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트럭에 고무를 싣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수거해온 물건들을 분류하고 계셨고 은서는 씩씩하게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려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니의 부르심에 은지는 대답 없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은지의 중학교 2학년 시절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친구들의 시선과 싸우는 날들이었고 부모님의 직업을 숨기려 애쓰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언젠가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은지는 여전히 아버지의 직업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학교 생활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그녀를 고물장수 딸이라고 부르며 놀렸지만 은지는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야, 오늘도 너네 아빠 트럭 봤다. 우리 집 앞에서 배지 줍고 있더라.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귀를 막고 싶었지만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찾아온 어느 날의 경험이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지야, 아버지한테 이거 좀 갖다 드려라. 어머니가 건네준 도시락을 들고 은지는 마지못해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자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꺾일 듯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오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재빨리 달려가 리어카를 받쳐들었습니다. 은지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부끄러웠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끌고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가지러 갈 테니 연락만 주세요. 아이고, 고물상 아저씨 착해서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울을 확인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폐지값이 많이 올랐네요. 이건 30kg는 되어 보이는데. 은지는 아버지가 확실히 더 후하게 계산하시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건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한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옆에서 지켜보던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그 할머니한테 더 많이 주신 거죠? 응, 우리 어머니랑 비슷한 연세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사신다는데.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단순히 고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빠, 전 아빠 일이 부끄러웠는데. 괜찮아. 은지야, 내가 이해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 아버지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은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했던 시간들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때로는 고물상에서 아버지를 돕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의 일상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들이 보는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수거하는 고물들이 전부 누군가의 사연이 담긴 물건들이야. 그리고 그 물건들이 우리 손에서 다시 쓸모 있는 것으로 변하지. 아버지의 말씀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은지도 이제 자발적으로 고물상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폐지를 들고 오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삶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특한 듯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은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단순한 고물상이 아닌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은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외국계 광고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부끄러워하던 아버지의 고물상은 이제 그녀의 자랑이 되었고 광고 기획회의에서도 종종 재활용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지 씨, 이번 캠페인 정말 좋았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느껴져서 클라이언트도 매우 만족해했답니다. 팀장의 칭찬에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오히려 강점이 된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첫 월급날 은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받아주세요. 아이고, 우리 딸 너 쓰면 되지.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은지는 고집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제 돈 벌 수 있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 이제는 제가 챙겨드릴 거예요. 동생 은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서는 회사 동료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쁜 딸아이도 얻었습니다. 언니, 우리 서연이가 할아버지랑 놀기를 제일 좋아해. 은서의 말에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데리고 마당에서 놀아주시느라 늘 바빴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뭐예요? 응, 그건 할아버지가 주워온 장난감인데 이렇게 고치면 새 것처럼 되는 거야. 서연이는 할아버지가 고쳐주신 장난감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은지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부모님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를 다 데려와주고 우리 자식들 잘 키워놓으니 이런 날도 오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고물상도 점차 번창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거래처가 늘어났고 이제는 직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운 건 저희한테 맡기세요. 젊은 직원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며 은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은선의 가족도 오고 은지도 퇴근 후 들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마당에는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식탁에는 정겨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가게 그만하시고. 아니야, 일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한 거야. 너희들 보면서 힘나고 일하면서 보람 느끼고 이게 우리의 행복이야. 부모님의 말씀에 자매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은지야, 너는 언제 시집 가니? 어머니의 물음에 은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에이, 엄마. 우리 언니가 워낙일 욕심이 많아서 말이야. 은서가 장난스레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한 모습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셨고, 자매들은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마음을 썼습니다. 어릴 적 부끄러워하던 고물상은 이제 그들 가족의 자부심이 되었고,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꿈들은 하나둘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40을 앞둔 어느 날, 은지는 대학 동창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 남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며 은지에게 꼭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친구의 말에 은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 이제 나이도 있고 괜찮을까? 한번 만나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변호사인데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마음이 진짜 따뜻해.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종수는 은지의 예상과는 달리 수줍은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종수입니다. 네, 저는 유은지라고 합니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의 따뜻한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키가 크거나 썩 잘생기진 않았지만 성품이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로 서민들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어요.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서. 은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렇게 데이트가 이어졌습니다. 종수는 은지의 가정 환경을 듣고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물상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환경도 살리고 어려운 분들도 도울 수 있고. 네, 예전엔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종수는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지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생긴 빚을 갚느라. 종수의 고백에 은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종수 씨의 마음가짐이나 성실함이. 정말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봐온 종수 씨는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은지의 부모님도 종수의 인품을 믿고 기꺼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지가 좋은 사람 만났네. 아버지는 종수를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시집 가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동생 은서도 형부가 될 종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언니, 형부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서연이도 무지 좋아하더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종수는 여전히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임료를 깎아주거나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은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종수 씨, 우리 앞으로 잘 살아요. 네. 은지 씨,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은지 씨, 후회 안 하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들의 앞날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은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만날 시부모님을 위해 정성스레 선물을 고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종수 씨, 부모님이 절 좋아하실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종수의 말에도 은지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은지를 생각보다 훨씬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네. 종수야, 너보다 훨씬 낫다. 시어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작지만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고물상에서 나온 수익으로 준비한 선물이에요. 고물상이라고? 아이고, 그거 실속 있는 장사인데. 우리 옆집도 고물상 하는데 잘 살더라고. 요즘은 재활용이 대세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집안이네. 시어머니는 은지의 집안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흡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고물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은지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함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골라주었고 은지의 취향도 세심하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은지야, 너는 어떤 스타일이 좋니? 어머니가 고르는 것보다 내가 쓸 거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어머님, 제가 고르기가 죄송한데 아이고, 뭐가 미안해. 너가 쓸 건데 당연히 내가 골라야지. 어머니는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신혼집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은지의 아버지가 7억 원대의 아파트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자 시댁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네. 신혼집까지 이렇게 좋은 걸로. 종수야, 내가 복이 있어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났나 보다. 시아버지도 은근히 흐뭇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평소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어머니는 은지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같이 시장을 보러 다니며 음식 취향도 물어보고 종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종수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 가난해서 변호사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은지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은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종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고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은지는 새로운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걱정보다는 기대로 다가왔습니다. 신혼여행의 달콤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은지 씨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가 여행 가서 고른 선물이에요. 은지가 정성스럽게 고른 명품 가방을 건넸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 요즘 짝퉁도 진짜랑 똑같이 만든다던데. 시어머니는 가방의 스티치와 로고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은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품 맞아요, 어머님.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했어요. 그래? 영수증은? 은지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은 또 있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재택근무 중이던 은지는 갑작스러운 방문객 소리에 놀랐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와 둘째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도 같이 오셨네요. 응.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우리 며느리 잘 살고 있나 보려고. 시누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오빠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구나. 웬만한 변호사들은 더 좋은 곳 살던데. 은지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며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어머니 수입 맥주 좀 마시고 싶은데 지금 사다 줄 수 있지? 네. 지금요? 응. 달빨도 같이 술안주로 먹고 싶어서. 시계를 보니 저녁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아이고, 시어머니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는 거야? 결혼하더니 많이 변했네. 결국 은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들을 사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은지의 마음에는 점점 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종수 씨, 응.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 결혼 전이랑 너무 다르셔서. 남편 종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은지 씨가 예민한 거 아냐? 은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시어머니의 예고 없는 방문과 무리한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은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너 지금 집 해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언제든 오면 안 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옆에 있던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은지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한숨만 쉬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은지야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은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결혼 전과 이렇게 달라진 걸까? 시어머니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기 전까지 은지의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은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시누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시누이의 사치스러운 성향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댁의 둘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종수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딸인 시누이는 늘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허영심이 커져갔습니다. 대학 시절 부잣집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명품에 빠져들었고, 성형수술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계속되었고, 신용카드 빚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화려한 겉모습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은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성공적인 커리어가 그녀의 콤플렉스를 자극했고, 그래서 더욱 은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이 절실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유독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은지를 대할 때마다 은근한 무시가 담긴 말들을 내뱉곤 했습니다. 언니, 그 옷 몇 년 전 거예요? 요즘 그런 스타일 아무도 안 입는데. 어느 날 집들이에서 시누이는 은지의 옷차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제가 편하게 입으려고. 편한 걸 입더라도 좀 센스 있게 입어야죠. 오빠한테 창피하게. 종민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불편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누이의 SNS는 늘 호화로운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다른 명품을 착용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올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달라진 외모를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눈 다시 했는데 예뻐졌지? 성형수술 좀 그만해.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도 참 예뻐지는 게 뭐가 나빠요. 은지 언니처럼 그냥 살 순 없잖아요. 은지는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와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참고 넘어갔습니다. 종수 씨, 아가씨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우리 동생이 좀 그런 편이긴 해 하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종수는 늘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남동생을 걱정하는 오빠의 마음을 은지는 이해했지만
신우이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언니,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성형외과 한번 가보세요. 솔직히 코랑 눈 조금만 손보면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저는 성형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동안 안 하신 거였구나. 전 당연히 안 예뻐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대화는 늘 은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신우이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신우이의 과시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이 카드 새로 만든 거거든요. 한도가 좀 있어서. 카드를 꺼내 보이며 우쭐대는 모습에 은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돈 쓰면 나중에 어떡할래? 시어머니의 걱정 섞인 말에도 종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참, 전 제 돈 쓰는 건데요, 뭐. 은지 언니처럼 돈 모으기만 하면 뭐해요. 인생 즐겨야죠. 은지는 이런 신우이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 참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켠에는 작은 응어리가 쌓여갔습니다. 친정 동생 은서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은서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참아? 신우이가 아무리 남편 동생이라도 그렇지.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신우이잖아. 종수 씨도 여동생을 많이 아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예의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은지는 쉽게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무례한 언행은 계속되었고 은지의 인내심은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신우이 걱정도 잠시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월급에서 200만 원 정도만 가져다 주었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 달도 이 정도만 줄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가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그게 말이 돼? 은지는 남편의 설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사건도 잘 안 들어오고. 남편의 말 더듬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증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것은 그의 감정 기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고가의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선물 사왔어. 이거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이런 거 살 돈이 있었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지만 다음 날이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우울해졌습니다. 나 오늘 회사 안 갈래. 머리가 너무 아파. 또?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야.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쉬고 싶어. 은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여러 날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은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서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도박 사이트 영수증과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샤워를 마친 남편 앞에 서류들을 내밀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줘. 도박했어?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처음엔 그냥 한두 번 했는데 얼마나 잃었어? 얼마나 잃었냐고. 2억 정도.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한 번만 크게 이기면. 그래서 월급을 200만 원밖에 안 준 거야? 나머지는 다 도박하는 데 쓴 거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나 좀 도와줘.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미칠 것 같아. 누구한테 빌린 돈인데? 사채. 은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변호사인 남편이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든은 무슨.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은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더듬는 증상도, 감정 기복도, 우울감도 모두 도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전화기를 들어 친정어머니께 전화하려다가 은지는 멈칫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실지 생각하니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은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도박, 그리고 5억이라는 빚.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으로 정신이 없던 차에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이 집 종수랑 공동명의로 돌려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집인데 아들 이름이 없는 게 말이 되니? 다른 집은 다 부부 공동명의야. 은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마련해준 7억 원짜리 신혼집을 남편과 공동명의 하자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니, 결혼했으면 부부가 공동명의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혹시 우리 아들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너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예, 너희 집 내 이름으로도 해야 하잖아. 부부는 한 몸인데 이게 말이 되니?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네가 뭘 잘못했어? 당연히 남편 이름도 들어가야지. 아내 혼자 명의로 두는 게 말이 돼.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라면서. 그럼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남편을 못 믿는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남편 재산인데 왜 남편 이름을 못 넣어? 너희 아버지가 사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어차피 같이 살라고 해주신 거 아니야?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생활비 좀 보태라. 이제까지 키워줬으면 키워준 값을 해야지. 어머님, 저희도 지금. 하더라도 종수 이름으로 만들어줘. 우리 생활비로 좀 쓸 수 있게. 은지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요구하다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뭐가 어려워? 너희 아버지가 고물상으로 돈 잘 벌잖아. 혹시 친정에만 퍼주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과도해졌습니다. 종수야, 내 마누라가 이럴 줄 알았니? 남편 이름 하나 못 올려주나?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내가 뭘? 난 그냥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것도 못 해줘?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은지야, 어머니 말이 그렇게 무리한가? 다른 집은 다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더라. 아들 이름 하나 못 올려주나? 너무 서운하다. 은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집착은 계속되었고 매일 같은 요구가 반복되었습니다. 은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과 시어머니의 집착으로 이미 지쳐있던 은지에게 더 큰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휴대폰 거래 내역에서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보, 이게 무슨 거래 내역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주식 거래 내역이잖아. 6억이 넘는 돈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미안해. 사실은, 아버지 빚 갚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응, 다 잃었어. 주식으로. 은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박 빚 2억에 주식으로 날린 6억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쳤어? 네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해 변호사가 어떻게? 한 방만 터지면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불안해하고 우울해했던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갚을게. 시간만 좀 줘. 뭘로 갚아? 이제 와서 뭘로 갚는다는 거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성실하고 진중해 보였던 남자가 이런 도박꾼이었다니. 여보, 한 번만 믿어줘. 이제 와서 무슨 믿음이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채권자였습니다. 신종수 씨 계십니까? 남편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안방으로 도망쳤고 은지는 혼자 현관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부인, 남편분이 저희한테 2억을 빌리셨는데 이자도 못 내고 계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도박, 주식에 이어 사채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짐을 쌌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동안 잘만 살았잖아? 도박하고, 주식하고, 거짓말하면서? 은지는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 속에서 남편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은지는 며칠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허상이었던 행복, 거짓이었던 사랑.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울지 마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성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채권자들의 전화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은지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집을 나간 후 남편은 매일같이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습니다. 은지야, 제발 한 번만 봐줘. 현관 앞에 무릎을 꿇은 남편을 보며 은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보란 거야? 8억이나 되는 빚을? 아니면 그동안의 거짓말들? 내가 다 잘못했어. 이혼만은 제발. 남편은 은지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일어나 보기 싫어. 여보,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난 더 이상 당신 와이프 아니야. 그때 친정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아, 그만 일어나시게. 우리 은지한테 이제 더는 할 말 없을 텐데. 아버님, 저 정말 은지 없이는. 자네가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당장 일어나시게. 하지만 남편은 일어날 생각을 않고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습니다. 제가 평생 갚을게요. 은지만 다시 돌아와 준다면. 평생 갚는다고? 8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언제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변호사 아들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다니. 제정신이야?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 사람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뉘우치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나? 은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실수요? 8억이 실수예요. 도박하고 주식하고 사채까지 쓴 게 실수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안 돼. 너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요? 제가 왜 당신들 집안 체면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은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이혼 서류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차이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시작. 뭘 시작한다는 거야?
당신한테는 이미 신용이고 신뢰고 다 없어졌어.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님,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전 이제 제 인생 찾으러 갈 거예요. 은지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사인해서 보내. 안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은지야, 이제 그만 가. 둘 다.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딸 괜찮아. 아빠 제가 잘한 거죠? 그래,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은지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너희 아버지 고물상부터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시어머니의 협박성 문자에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낸 후 시댁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언니, 오빠 지금 완전 미쳐가. 이러다 자살할 수도 있어. 신우이의 전화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혼하면 우리 오빠 인생 망치는 거야. 그래도 돼?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더 이상의 협박성 문자나 전화는 모두 증거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해?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회사까지 망하게 만들겠다는 협박도 증거로 남겼어요. 이 망할 년이.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도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이 멈췄습니다. 은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집 앞에서 대거리를 해도, 친정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도 모두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감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8억이나 빚을 진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동안 뭐 잘못한 게 있어? 제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놨어요. 매일 밤 술 사오라고 강요한 거, 명품 가방 사달라고 뺏은 거, SNS에 저희 가족 홈담 올린 거, 다 캡처해뒀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법적 대응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어머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녹음되고 있다고 했죠. 이제 진짜 고소장 쓸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나와봐.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도 미리 불러둔 상태였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지금 협박과 업무방해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행동 계속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직접적인 행패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은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시댁 어른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도 따가웠지만 은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거짓말하고 빚만 남긴 남편이랑 살아야 해요? 결국 시댁은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은지의 강경한 태도에 그들도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게요.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시댁에 보낸 은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은지는 법정에서 전혀 다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 신종수입니다. 남편은 판사 앞에서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없이 서야 했을 법정에서 그는 마치 초보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변론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류를 떨어뜨리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은지는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신뢰했던 변호사의 실체였던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변호사 경력을 조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은지의 변호사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의뢰인께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남편의 패소율이 70%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을 패소했고 변호사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실력이 이거였어? 휴정 시간, 은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게 다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건이 안 들어와서 도박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그래서 8억을 날렸다고? 변호사가 도박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말이 돼? 은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의 불안정한 행동, 자주 쉬겠다고 하던 것, 말 더듬는 증상까지. 모든 것이 그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신,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성공한 변호사인 척하면서? 아니야. 처음엔 정말 잘하고 싶었어. 하지만 뭐? 실력이 안 되니까 도박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법정 밖 복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다음 재판에서 은지의 변호사는 남편의 실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무능함, 도박빚, 주식 실패,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은지는 이해했습니다. 왜 남편이 그토록 불안해했는지, 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은 모두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기로 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은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1년 반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오히려 더 후회 없어. 다행히 자녀가 없었기에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회사에서의 경력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친정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 은지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새 출발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한 선택이죠? 그럼 우리 딸이 용기 있게 잘했지. 아버지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젊은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은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고, 퇴근 후에는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동생 은서와 조카 서연이를 데리고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지워버렸습니다. 이모, 나랑 살면서 행복해? 서연이의 순수한 질문에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지금 너무 행복해. 새로운 취미로 시작한 요가 클래스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은지는 점차 치유되어 갔습니다. 은지 씨처럼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경험해봐서 말씀드리는데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은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조언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의 아픔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언니, 요새 보니까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 은서의 말에 은지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눈빛,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이혼 후 은지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과는 달리 가족들은 오히려 그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은지야, 이혼이 뭐 대수라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니. 어머니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이랑 오래 살았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야. 빨리 끝낸 게 다행이지. 아버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은지를 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은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 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다, 내가 잘했어. 그런 사람이랑 계속 살았으면 우리가 더 가슴 아팠을 거다. 동생 은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언니를 지지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처음부터 불안했어. 그 사람한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거든. 이제라도 헤어나서 다행이야. 가족들은 은지가 우울해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모두 함께 외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은지야, 이거 봐. 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야. 어머니는 옛날 앨범을 꺼내오시며 추억을 되새기셨습니다. 우리 은지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의젓했잖아. 이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자주 고물상에 은지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빠,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너는 그냥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은서는 틈만 나면 언니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서연이도 데리고 가자. 그래. 오랜만에 조카랑 시간 좀 보내야겠다. 가족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은지는 점차 상처를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딸,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어머니의 말씀처럼 은지는 이제 이혼을 인생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은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깊어가는 밤,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한 달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은지야.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무슨 다시 시작? 이제 와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흐느끼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어렸을 때부터 날 너무 심하게 다그쳐서 엄마가 날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도박도 하게 된 거고, 주식도.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도박한 건 부모님 때문이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한 선택일 뿐이야. 아니야. 넌 몰라. 우리 집안이 얼마나. 그만해. 이제 와서 가족 탓은 하지 마. 너도 날 이해 못해. 다들 날 이해 못해. 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몰라. 그래. 난 모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알고 싶지 않아. 은지야, 제발 나 없이는 못 살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이제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끄는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어제 많이 취했었나 봐. 근데 정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은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자는 계속되었습니다. 난 정말 너밖에 없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상황이 그래서. 마지막 문자를 보고 은지는 차단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황과 가족 탓만 하는 그의 모습에 이제는 연민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은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것이, 그와 완전히 끝낸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오히려 은지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고물상에서 평생을 일하신 아버지는 이제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조금씩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부지런히 가족들을 챙기셨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행복하지? 어머니의 물음에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때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요. 은지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볼 생각 없어? 은서의 질문에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처럼 내 삶을 더 살아보고 싶어. 그래도 언니, 인생이 혼자만의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더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해.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회사에서는 팀장 승진 제안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에서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씀에 은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는 고물상 딸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오히려 그리워질 만큼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빠, 제가 더 자랑스러워요. 인생은 끝없는 여행과도 같다고 합니다. 때로는 험난한 길을 만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은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1년 반의 결혼 생활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은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늘 함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은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아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